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 바로 특정 재건축 사업의 법률 쟁점과 뭐랄까 성공 전략, 이걸 다룬 보고서를 가지고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재건축 앞두고 이게 초기 감정가가 너무 낮으면 어쩌나, 아니면 뭐 동의서 제출을 너무 서둘러야 하는 건가, 이런 걱정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으시죠. 저희 목표는 오늘 이 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좀 명확하게 풀어내서 여러분이 딱 사실에 기반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제 조합원으로서 여러분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뭐고 또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보내주신 자료의 근간이 되는 법이 집합건물법이라는 건데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법이 왜 여러분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딱 그게 궁금했어요. 보통 아파트 재건축하면 도시정부법 이걸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 이걸 따른다고요?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왜 이걸 주목해야 하죠?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속도하고 유연성이에요. 속도와 유연성. 네. 도시정비법은 보통 이제 대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행정 절차가 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몇 년씩 걸리기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경우처럼 개별 콘도나 상가 건물 이런 데 주로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은요.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어 있어요. 아, 간소화요? 네. 자료에 따르면 뭐 이론적으로는 3년에서 4년 그 정도만 해도 사업 완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3, 4년이요. 와, 일반 재건축 생각하면 진짜 빠른 건데요. 그럼 유연성은요? 그건 어떤 면에서 좋은 건가요? 예를 들면요. 낡은 상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요즘 수요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뭐 이런 걸로 변경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결정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쉬워요. 아, 용도 변경 같은 게 좀 자유롭군요. 그렇죠. 이런 유연성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개발 이익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제공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집합건물법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속도도 빠르고 사업성 높일 기회도 더 많고. 자, 근데 사업 시작하려면 80% 동의 이게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소유자 80%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80%가 있다고요? 정확합니다. 법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라고 요구해요. 동시에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구분 소유자 수의 80% 이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유한 면적에 따른 의결권의 80% 이상입니다. 아, 소유자 수도 80%, 면적 기준 의결권도 80%. 왜 이렇게 이중으로 기준을 뒀을까요? 혹시 어떤 한쪽의 입김이 너무 세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땅 지분은 적은데 소유자 수만 많은 경우나 아니면 반대로 소유자는 몇 명 안 되는데 땅을 아주 많이 가진 경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소수의 대지분권자나 아니면 다수의 소지분권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거나 막는 상황, 이걸 방지하려는 거죠. 아하, 사람 수로도 동의를 받고 자산 가치 기준으로도 충분한 동의를 얻어라 이런 의미니까요. 상당히 공정한 균형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제일 불안해하는 지점, 바로 내 재산 가치 문제인데요. 조합이 처음에 제시하는 감정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낮아서 이걸 믿어야 되나 걱정들 하시거든요. 진짜 이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전혀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뭐랄까 탁상 감정 수준의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자료 속에 변호사 답변에서도 명확히 하듯이 법적으로 실제 기준이 되는 건 나중에 소송 단계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법원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요. 그게 뭔가요? 법원 감정을 할 때는요, 반드시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도록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개발이익 포함이요? 네. 이건 재건축에 동의를 하셨든 아니면 나중에 뭐 매도 청구 소송 대상이 되셨든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즉, 현재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재건축 후의 가치 상승 분까지 반영된 정당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의미죠. 우와, 이건 정말 강력한 안전장치네요.
개발 이익이 포함된다는 걸 법으로 보장한다니 그럼 막연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어요. 아, 그럼 동의서 문제는 어떤가요? 이거 한 번 내면 절대 물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되게 신중해지는데 정말 철회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대법원 판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적 동의 있잖아요. 소유자 수 80% 이상, 그리고 의결권 80%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기 전까지는 제출했던 동의서를 언제든 철회할 법적 관리가 있습니다. 아, 그 80%라는 선이 딱 기준이군요. 그럼 면양의 80%가 넘어가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80% 동의율이 다 채워져서 법적으로 재건축 결의가 성립된 후에는요. 아무래도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철회가 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80% 달성 전까지는 충분히 고민하고 정보도 확인하면서 결정할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80%가 넘게 동의를 해도 소수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발목 잡히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때 조합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강제로 재산을 헐값에 빼앗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매도 청구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건 80%라는 압도적 다수의 재산권 행사를 소수가 막는 상황, 그걸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인 절차예요. 헌법적 절차다. 네. 핵심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개발 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시가를 법원 감정을 통해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 이걸 다수를 위한 방패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헐값이 아니라 개발 이익까지 다 포함된 죗값을 주고 사업을 진행시킨다. 이 말씀이시군요. 강제성은 있지만 가격은 정당하게 보장한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법은요, 매도 청구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최고라는 절차를 둬요. 최고요? 네. 반대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여할 건지 물어보면서 2개월 동안 더 숙고할 기간까지 보장합니다. 결코 뭐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내쫓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이라는 특별법 아래서 진행되고 가장 중요한 재산 가치는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는다는 점, 그리고 동의서 제출이나 매도 청구권 같은 제도들도 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 부정확한 정보나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깊이 파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수에게도 법적으로 개발 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시가 보상이 보장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현장에서 때로는 극심한 갈등과 반대가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복잡한 요인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다음 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